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되는가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 아마도 한 5년 됐나요? 벌써 5년 전에 서울혁신센터 센터장 일을 했던 인연 때문에 여기 오늘 춘천 아젠다 클럽에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도시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던져볼까 하는데요. 하나는 아까 기획동에서 오신 분도 계시던데 저는 이제 흔히들 도시의 미래를 얘기하면 디지털하고 많이 연관해서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그 단어가 스마트 시티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디지털과 도시를 연결하기보다는 그린과 도시를 연결하는 얘기를 조금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좀 상황이 좀 바뀌면서 도시의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세 번째는 오늘 이 공간을 그 자리를 주최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있을 커뮤니티 얘기와 도시 얘기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짧은 제가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2019년쯤에서 다른 몇 분들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후위기에 관한 강연과 토론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싸늘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문제까지는 시민들이 공감하겠는데 기후위기는 좀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2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인가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콥 26이라고 해서 세계 기후정상회의가 열리죠. 대한민국 대통령도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과거하고 달리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고, 기후위기는 더 이상 이게 미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우리의 문제 또는 지금 당면한 세대, 살고 있는 세대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작년에 타임지에서 나왔던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대략 그림만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저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00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배출량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몇 가지 까만색, 그래프에 깜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 이산화탄소 배출이 떨어진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몇 개 없죠, 그죠? 떨어진 시기가 몇 개 없고, 가장 최근에 좀 떨어졌죠? 왜?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때, 뭐 이렇게 몇 번 안 됩니다. 몇 번 안 되고 100년 내내 줄기차게 올라가서 최근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한 10ppm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결과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1.1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형이죠. 현재형이고, 유엔에서는 최근에 이제 계속 속속 발표되는 결과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1.5도를 넘어가면 우리 인류가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4도 남았죠. 근데 0.1도씩 올라가는데 약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0.2도 올라가죠. 그러면 0.4도 남았으면 2040년 안에 1.5도를 넘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정도로 기후위기가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와 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건 말이죠. 지금 미세먼지가 오늘 엄청나게 심하다 그러면 특별하게 미세먼지를 더 발생시키지 않고서 잘 참고 있으면 일주일이면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배출하는 자동차 타고 뭐 석탄화력발전소 돌리고 그래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한 번 대기 중에 배출되면 아무리 안 돼도 10년, 뭐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한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누적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쌓여나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는 게 쉽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죠. 어쨌든 지구의 기후위기는 여기까지 와 있고 유엔에서는 이번에 기후정상회의에서 아마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하로 막을 수 있느냐, 뭐 이제 이게 가장 큰 최근에 지구적인 유엔의 가장 큰 이슈가 돼 있잖아요. 대략된 합의는 이렇습니다. 대략된 합의는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50년에 탄소 중립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 중에서 2050년대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실 분이 얼마나 될까 의문스러워요. 3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뭐 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50년보다 더 중요한 건 2030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8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2030년까지는 얼마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건데요.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지금 우리가 한 해에 한 7억 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최소한 절반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니까 한 3억 5천 톤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게 유엔의 기본적인 권고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떨어뜨려야 되죠. 그러면 다시 10년 안에 절반으로 떨어뜨리자면 매년 얼마씩 떨어뜨리면 될까 뭐 이제 이런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년 안에 절반으로 떨어뜨린다는 게 그 점선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해오던 관성을 비춰보면 지금 해오던 관성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죠? 이게 저런 수준으로 떨어뜨리려면 한 해에 무려 마이너스 7% 정도씩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7%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우리가 해냈던 결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재택근무 하시고 자동차 많이 안 타셨을 겁니다. 해외여행 못 하셨죠? 그리고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있게 했죠? 산업생산 확 줄여버렸죠? 큰 집회들 안 했죠? 이러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대폭 줄였습니다. 대폭 줄였고 그 결과 전 지구적으로 대충 탄소 배출을 약 한 7% 정도 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을 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올해도 줄였어야 하고 내년도 그 정도 수준을 더 추가적으로 줄이고 이래서 한 10년을 그렇게 줄이면 그러니까 시쳇말로 10년을 코로나 작년에 위기 맞았던 것 수준으로 경제 충격을 가해가지고 계속 누적적으로 줄여나가면 2030년쯤 되면 절반을 줄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작년 12월부터 이미 줄어들었던 탄소 배출량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가지 못한 거죠. 1년을 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충격을 가해야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최근에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액면 그대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대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후가 만들어내는 재난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빠지게 되겠죠. 그죠? 올해만 하더라도 미국의
이 서부 쪽의 기온이 올해 열섬 현상 때문에 거의 50도까지 올라갔었죠. 최근에 뉴욕시가 물바다가 됐었고 독일이 근 100년 만에 처음으로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났던 기억들도 있고요. 그죠? 그거 조금 전으로 가면 호주가 약 10억 마리의 생물 개체를 잃어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산불이 있었던 경험들도 있고, 우리도 작년 여름에 54일간의 최장기간의 장마를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빠르게 더 큰 폭으로 더 심각하게 재현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외면하고 도시정책을 세운다? 이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건데, 작년 4월달 이게 사진입니다. 작년 4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락다운을 시켜버렸죠.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었는데요. 이게 저 뒤에가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고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한 1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대상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외신에서 한참 유명했던 거예요. 저게 안 보였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요새는 공해가 중국보다 인도가 훨씬 심해서 저게 한 30년 만에 다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생산을 못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연히 한 두어 달 잠깐 이 사진이 보이다가 사라졌다는 거죠. 예. 근데 저 수준으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흔히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까지는 되게 관례적으로 인구 변화, 특히 이제 춘천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 또는 인구 감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부터 전체 인구, 대한민국 인구의 절대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의 도시들을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어떻게 변화시켜낼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과 논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AI 4차 산업혁명 이래서 기술 변화가 어떻게 도시를 바꿀 거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도시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얘기들은 많은데, 한국에서 가장 심각하면서도 가장 적게 얘기되고 있는 게 기후위기가 한국의 도시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대목이 가장 얘기가 덜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상대적으로 급하기로 말하면 기후위기가 가장 급한데 말이죠. 제가 복지하는 친구하고 논쟁을 했었는데, 그 복지하는 친구는 되게 오랫동안 뭘 고민했냐면 국민연금, 여러분들도 국민연금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2050년에 고갈된다면서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돈 내는 사람들 국민연금 요율을 인상할 거냐, 아니면 그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 받는 수혜 금액을 깎을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거는 2050년 얘기고 2040년이 넘기 전에 기후위기가 와서 지구가 우리가 살기 어려워진단다. 2050년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는 다른 인구 변화 문제나 기술 변화가 가져다 줄 20년, 30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막상 기후가 만들어낼 우리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굉장히 적은 게 사실이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도시에 대한 상상력에서도 기후위기가 만들어낼 변화에 대한 상상력이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제가 기후위기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에너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소 배출,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 우리가 1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7억 톤 정도 배출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80%는 다 석유, 석탄, 가스, 다시 말해서 화석연료를 태웠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잡는다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화석연료를 안 쓴다는 얘기하고 맥락이 같아지는데, 우리가 도대체 에너지를 얼마나 쓸까? 이제 이거가 우리 지금도 이제 전기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0년 전에 영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뭐냐면
왼쪽에 이제 네 가구가 있잖아요. 이게 한 집안이 있습니다. 아이들 둘하고 엄마 아빠 있는데 이 옆집에다 사이클 100대, 이거 전기를 생산하는 사이클 100대를 갖다 놓고 사이클 선수들을 배치한 거예요. 배치하고 이쪽에서 전기를 쓰면 여기서 이제 돌리는 거죠. 발전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데 대충 실험을 해봤더니 이랬다는 거죠. 뭐냐면 엄마가 오븐을 쓰려고 하니까 24명이 자전거 페달을 오븐 쓸 동안 연락에 밟았어야 됐고, 토스트 2장을 딸내미가 구우려고 하니까 11명이 사이클을 밟고,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기는 18명, 진구청소기는 11명, 전기다리미 15명 등등등 해가지고 이 집 식구들이 하루 전기를 쓰는 거를 여기 사람으로 인력으로 전기를 공급했더니 100명이 저녁 때쯤에는 거의 녹초가 될 정도로 지쳐버릴 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현대인들, 우리도 마찬가지, 영국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현대인들이 하루에 쓰는 에너지량은 그걸 전기로 계산하지 않고 인간의 노동력으로 계산하면 약 한 170명의 인간 노예를 거느리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4인 가구로 보면 한 600명쯤 될까요? 그 정도의 노예를 거느리고 사는 삶은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상당한 귀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쓰고 있는 에너지가 그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걸 2009년에 영국에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줬다는 건데요. 그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걸 확인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자, 한국은 특히 이 산업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고 탄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게 실감이 안 되는데, 생태 경제학자들은 이 두 가지 세계를 주로 많이 비교를 해줍니다. 하나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지구라고 하는 큰 정육면체죠. 이 바다에 아주 작은 배가 보이실 겁니다. 위에 저게 인간의 경제 활동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치 큰 지구에 굉장히 작은 경제가 둥둥 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경제 시스템에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공장을 돌리면서 굴뚝을 통해서 배기가스를 좀 내보내도, 그리고 오염 폐수, 오폐수를 강물로 좀 흘려보내도 지구가 워낙 크니까 지구의 복원력에 의해서 그걸 대충 회복시키고 희석시킬 수 있는 지구의 능력이 됐던 거죠. 왜? 지구가 너무 크니까.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발전을 할 동안에 하늘로 배출가스, 오염가스 내보내고 강이나 바다로 오폐수를 내보내도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채 하고 외면하고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세상은 왼쪽 세상에서, 그래서 왼쪽 세상을 큰 지구 작은 경제 또는 비어있는 세상이라고 학자들은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바뀐 겁니다. 오른쪽으로 바뀐 게 뭐냐면, 지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근데 그 지구 위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경제 규모가 어느 사이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제 활동을 조금만 틀어도 지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상대적으로 인간의 경제 규모가 무지무지하게 커지고 인구 수도 많아지고, 전 세계에 지금 한 78억 되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배출가스를 조금 더 많이 내보낸다든지 바다나 이런 데로 플라스틱을 많이 내보낸다든지 이러면 곧바로 지구 생태계가 충격을 받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네. 이거를 생태경제학자들은 꽉 찬 세상 또는 큰 경제 작은 지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왼쪽 그림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세상은 오른쪽 세상이 되었고, 우리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구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구 한 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경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도 이제 오른쪽 세상, 현실은 왼쪽 세상이 아니라 이미 오른쪽 세상으로 변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제 과연 그런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런 이 오른쪽 세상으로 됐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제 도시나 국가의 비전이나 목표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바뀌어가고 있는 것에 그걸 반영해서 대표적으로 그걸 제안했던 학자가 영국의 옥스팜이라고 하는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케이트 레워스라고 하는 여성 경제학자가 제시한 도넛 모델인데요. 이게 도넛처럼 생겼습니까? 예. 이런 그림을 진짜로 도넛이라고 메타포를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도넛의 안쪽 원과 바깥쪽 원이 있잖아요. 안쪽 원은 잘 보이실래나 모르겠는데 뭐 에너지, 보건, 교육, 소득과 일자리 뭐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케이트 레이워스는 이걸 사회적 기초라고 해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저 안쪽 도넛의 안쪽 원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직역을 해석하면 저건 복지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춘천 시민들이 복지선, 복지의 기초선 밑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받쳐주는 게 춘천시의 정책 목표죠. 우리는 이 대목은 익숙합니다. 이 대목은 익숙한데 레이버스는 바깥에 선을 하나 더 그린 거죠. 바깥에 선을 하나 더 그리면서 그걸 생태적 한계라고 표현하고 그 9개의 한계선들을, 기후 변화를 포함해서 9개의 한계선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저 도넛 그림의 안쪽 선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걸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저 도넛선의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막아야 될 임무가 새로 생겼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정책이든 국가정책이든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복지 기조선 밑으로 추락하는 걸 막아서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만들어주는 게 도시 정책의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동시에 생태 한계선을 넘어서 생태적인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내는 게 두 번째 목표다. 이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도넛의 옅은 연두색 있잖아요. 시민들이 저 옅은 연두색 안에 위치하게 하는 게 저 선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안전하고 정의로운 그런 시민들의 공간으로 정책을 포지셔닝해야 한다고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림은 멋있는데 저걸 누가 실제로 쓰나? 씁니다. 예. 이 오른쪽 그림은 제가 작년 2040년 4월 달에 가디언지를 스냅샷을 떠놓은 건데요. 작년 4월 달쯤에 암스테르담시는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의 회복 목표를 도넛 모델에 입각해서 도시 정책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한 게 가디언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옮겨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최근에 국가 도시들이 코로나 이후의 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대체적인 합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회복을 하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도시들이 도넛 경제라고 하는 도넛 모델을 도시의 이후에 목표 모델로 놓고 도시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꽤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의 도시, 뭐 춘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림들, 도시의 어떤 지향과 목표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케이트 레워스는 작년인가 올해 서울시에서 줌 회의로 연결을 해가지고 서울시 친구들하고도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한 3년 전인가는 한국에도 왔습니다.
도넛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홍기빈 씨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전체 모델뿐만 아니라 이게 그린이라고 하는 걸 상상하게 되면 교통, 주거, 뭐 이제 이런 거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예. 이따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를 너무 많이 과잉으로 타고 다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한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면 지금 타고 다니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다 획기적으로 줄이든 없애든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은 도시들은 2030년을 전후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판매 금지나 자동차 등록 금지를 법제화하거나 추진하는 도시들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비슷한 공약들이 대한민국의 지자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상황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되면서 글로벌한 주요 그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미 볼보나 그 폭스바겐 이런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2030년 전후로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들도 꽤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 기아차는 2040년으로 엄청 늦게 잡았는데 더 빨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문화의 획기적인 변화가 외적인 기후 변화라고 하는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20세기가 되게 제한된 시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집에 세단이든 뭐든 자가용 한 대씩 있는 걸 중산층의 상징으로 여겼던 시절, 그런 시절이 긴 역사를 돌이켜 놓고 보면 어쩌면 되게 잠깐의 시절이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런 걸 자동차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걸 중산층의 상징으로 봤던 문화 그 자체를 이제 버려야 될 때가 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현실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에 의외로 전기차, 그 파란 딱지 있는 전기차를 꽤 많이 보시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질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공간들도 꽤 빨리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화가 무지무지 빨리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춘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보면 주택 있잖아요. 주택을 중심으로 아파트까지 다 쳐도 200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절반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빼면 더 많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200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단열 기준이라는 게 너무 낮아서 이게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기후위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그린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집을 바꿔야 되는 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70년대 한때 지분 개량 운동 한다고 새마을 운동이 있었는데 그 이상의 변화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이런 이 어마어마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죠. 아직 해본 적이 없고, 작년에 중앙정부가 한국형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켰는데, 그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그린 뉴딜은 학교는 지금 조금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던데, 그 다음에 LH공사 소유의 한 20만 채 정도의 공공임대주택만 그린 리모델링이 되고, 나머지 개인주택들은 계획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고요. 저는 앞으로 내년 이후에 만약에 춘천에서 그린 리모델링이 된다면 이걸 뭐하고 연계시켰으면 좋다고 보냐면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약간 진화적인 발전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다 좋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시쳇말로 우리 집 문 앞에서 멈추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문을 못 넘잖아요. 우리 골목, 공원 이런 것들은 이제 리모델링 해주는데 집은 개인 소유 주택은 이제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서 실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실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린 리모델링은 주택을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화라는 이름 아래 리모델링 하는 건데요. 이게 참조 모델이 서울시에서 최근에 했던 가꿈주택 사업이라고 하는 참조 모델링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꿈주택 사업은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한 게 아니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되게 저소득의 가구들의 집수리를 해주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시하고 개인이 반반 부담, 평균 반반 부담, 뭐 1,000만 원, 1,000만 원 약간 변동이 있던데 그렇게 부담하는 건데 굉장히 좋아서 작년에는 1,000채를 넘겨 했다고 당사자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전해 주던데 여기에 단열하고 보일러 교체 같은 몇 가지 패키지만 더 얹으면 그린 리모델링으로 프로젝트들을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전국에서 일어나야 할 굉장히 큰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통, 그 다음에 건물 이런 거가 그린이라고 하는 컨셉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바뀔 거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중앙정부보다 대부분 다 지방정부들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환하는 것도 과거의 에너지는 뭐 1기가급 원전 프로젝트, 뭐 석탄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이런 건 우리도 잘 모르는 장소에 중앙정부가 대형 이 플랜트 회사들을 입찰해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린 문제가 개입돼서 이게 재생에너지로 한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물론 기가급의 큰 프로젝트도 꽤 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중소규모의 공동체 기반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이런 게 무지무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린 리모델링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통전환도 그렇고 그런 건 대부분 도시가 이니셔티브를 지고 실행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건 중앙정부가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지방의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사회적 경제나 마을이나 지역 커뮤니티들하고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후위기 대처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탄소를 대폭적으로 줄이기 위한 액션 플랜들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에너지 전환이나 교통 전환이나 그 다음에 어떤 주거의 전환들을 따지고 보면 대체로 그거는 다 시티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프로젝트들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죠. 여기까지는. 근데 조만간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될 거라고 보고 이런 모델들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미래 도시 플랜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기후위기 또는 그린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코로나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코로나19도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기후위기의 부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대체적인 견해는 박쥐에서 옮겼다 이렇게 보는 건데 박쥐는 그 병이 언제 걸렸을까요? 박쥐는 언제 걸렸을지 모를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수백 년 혹은 또 수천 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발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에 안고 살았다고 해요. 근데 박쥐한테는 문제가 없었던 것뿐이죠. 근데 그렇게 오래전에 박쥐가 갖고 있었던 게 왜 하필이면 2020년 인류에게 옮겨왔을까요? 우리가 일생을 두고도 만날 일이 없었던 박쥐들하고 만나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왜 만났을까요? 박쥐가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숲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해서 결국은 박쥐가 인간하고 전혀 겹치지 않는 동선에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사람이 사는 공간 또는 사람이 먹는 음식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옮겨졌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넓게 보면 코로나19도 기후위기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최근에 자료들을 보면 이런 거죠.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제일 대응 못한 한심한 나라, 미국,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국가의 책임을 무시한 이제 우익 포퓰리스트들의 나라였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하죠. 예. 국가 시장에 다 맡겨놓고 국가의 책임이나 이런 걸 전혀 지려고 하지 않았던 나라들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기후위기 재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재난들이 일어났을 때 생각보다 시장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처음에는 우리가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를 만들어야 했잖아요. 마스크라고 하는 되게 아주 기초적인 상품조차 재난 상황에서 시장 메커니즘은 제대로 분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제대로 분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강제로 소득 재분배를 해줬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백신 개발, 백신의 배포 이런 거 지금 국가가 직접 통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그냥 가서 돈 내고 맞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재난이 발생하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됐는데요. 우리가 잘 못 느꼈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한 또 다른 주체가 시빌 소사이어티니까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대한민국은 제 생각에는 저는 좀 야박하게 평가를 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스스로 K방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중앙정부가 했던 역할들이 그렇게 많을까? 저는 약간 살짝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의외로 코로나19를 대한민국이 의외로 잘 견뎌낸 공헌 중에 하나는 지방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재난지원금도 중앙정부는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지방정부들이 주자고 또는 줘버려가지고 이제 아마 전주시 이런 데서 먼저 주기 시작해가지고 중앙정부가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마스크도 초반에 지방정부들 자치구단이나 이런 데서 동네하고 해서 자가공이 조달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우리들 모르는 곳곳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에 봉착을 하면 의외로 마켓이라고 하는 게 잘 작동 안 하고 거버먼트 또는 로컬 거버먼트와 시빌 소사이어티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해진다는 사실들이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대목들을 이후에 기후위기 재난이라든지 다른 재난들을 연상하면서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IMF가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나 기후위기나 이런 재난들이 닥치면 이 불평등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더 심화된다고 하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올해 지나고 내년 초 정도에 다시 평가해 보면 최근 2년 동안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줄었냐 하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죠? 예. 한국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K자 회복이라고 해서 회복되는 쪽은 비상하게 집가진 많은 분들, 그 다음에 제약회사하고
온라인 디지털 회사들 일부는 어마어마한 초고속 성장을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되게 힘들게 살았던 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걸 감안할 때 이제 도시의 비전들을 어떻게 다시 그려볼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자료, 도시 계획들 세워놓으신 것들 다 찾아보면 최근에 2, 3년 동안의 대한민국 도시 계획은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상상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본 거의 모든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가 미래 도시에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미래 모형인 것처럼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시인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뭐 부산, 뭐 나머지 모든 시들은 다 자기네 시에서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가지고 무지무지 많은 고민들과 대안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도시의 비전이 일면적이거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를 겪은 다음에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코로나19로 정부가 이제 비대면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총동원이 되죠. 그렇게 해서 코로나19를 디지털로 리플레이스를 하면 우리가 그 전에 불편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나요? 해결되는 것도 있는데 새롭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 문제가 해결될까요? 비대면으로 주문앱으로 해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 골목 상권이 다시 똑같이 복원되고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은 비대면으로 돌봄을 해결할 수 있나요? 뭐 이런 문제들이 무지무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비대면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별도로 돌봄이 다른 방법으로 강조돼야 될 이유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라고 하는 커뮤니티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더 강조해야만 되는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린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미래 사회를 다시 옛날보다 더 코로나19 됐다고 해서 스마트 시티가 극단적으로 강조되는 방식이 아니고 그 비대면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참여나 돌봄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야 되고 디지털과 전혀 무관하게 미래를 규정하고 있는 그린이라고 하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의 미래를 설정하는데 그린을 세팅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오히려 스마트 시티 뭐 그 자체가 갖는 합리성도 있는데 그 전통적인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코로나19나 기후위기를 맞아서 대폭 늘리고 확대해야 되는 과제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와 그린과 참여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합친 비전을 도시 비전을 만들어내는 게 코로나19 사회에서 우리가 도시 비전을 새롭게 생각할 때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아닐까 이렇게 봤었던 거고요. 당초 코로나19하고 관련이 됐던 것은 아닌데 코로나19가 얘기가 되면서 더 강력해지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 시티하고는 좀 다른 결로 최근에 도시의 미래 비전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소프트 시티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랬다고 해요. 지난 세기 20세기에 초중반에 세팅된 도시 디자인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는 뭐 저는 건축가는 아닙니다만 암묵적인 합의는 이런 거라는 거죠. 뭐냐면 기능에 따라서 도시를 구획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베드타운, 잠만 자는 우리 집 공간, 주거 공간과 그 다음에 연락에 일만 하는 직장들이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일도 안 하고 잠도 안 자는 우리가 이제 오락을 즐기거나 문화예술을 할 때 생각하는 이제 문화예술 공간
이런 몇 가지 공간들이 잠자고 가정생활하고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하고 있는 공간들을 기능적으로 묶어서 분리시킨 게 20세기 도시의 기본 설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굉장히 잘 닦인 도로를 개설해서 자동차나 이런 것들로 그 공간들을 수월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 그게 현대 도시의 기본적인 컨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도로들이 그 넓은 면적들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베드시 타운하고 일하는 직장 공간하고 완벽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공간이 20세기의 도시 설계 암묵적인 합의라고 하던데, 유럽 기준으로 해서 이게 1990년대 말 이후로 이제 깨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깨지기 시작해서 이제 이른바 소프트시티 개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반경 아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능에 따라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각 사람들이 자기의 짧은 반경 아래에서 자신들의 일상과 라이프 스타일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통합해버리는, 거꾸로 그런 쪽으로 도시 디자인들이 바꾸자는 운동들이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걸 이제 소프트 시티라는 개념들로 최근에 정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던 프랑스의 이제 15분 시티가 그래서 나왔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15분 시티 개념은 이런 소프트 시티에 대한 오랜 논의,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있었던 논의를 카를로스 모레노라고 하는 프랑스의 도시학자가 2016년에 제안했고, 그거를 작년에 얀 이달고 시장이 재선에 나오면서 공약으로 때린 거죠. 공약으로 때렸는데, 뭐 이런 그림이잖아요. 한마디로 집에서 15분 반경 안에 시장도 가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물건도 사고 가능하면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자, 이런 건데,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막 구박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래서 말이 안 되고 대한민국에서는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올해 4월 7일 날 그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부산에서 갑자기 무슨 20분 도시요? 그래서 웬일일까 하고 봤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20분 도시는 하이퍼큐브 통해 가지고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하는 뭐 그런 걸로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뭐 또 뭐 25분 도시인가? 이게 약간 요상한 모습으로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15분 도시 개념은 이런 거였습니다. 작년 2월 달에 그 파리 시장 선거에서 야니달고 시장이 모레노 교수의 안을 가지고 나왔던 거고요. 실제로 작년 3월 달에 파리도 락다운 됐잖아요. 락다운 돼서 5월까지 밖에 못 나가게 했습니다. 아예 밖에 못 나가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있다가 5월 달에 차 끌고 나왔는데, 갑자기 루브르 박물관인가요? 거기서 바스티유 광장까지 가는 길로 진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진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영원히 폐쇄시키고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래서 거기를 코로나 레인이라고 지금도 부른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그 파리에 살다 오신 분이 한테 물어봤더니 그렇더라고. 옛날부터도 한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 이제 서울 가면 지하철 공사한다고 막잖아요. 길 막고 뭐 이제 땅 파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사하면 2달짜리면 끝날 건데, 한 6개월 정도 왕창 시간을 좀 넓게 잡아서 그 사이에 6개월 동안 사람들이 이제 다른 우회 도로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다니게 될 정도면 공사가 끝난대요. 그럼 공사 싹 끝낸 다음에 그 도로를 다시 자동차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도로는 영원히 자전거 도로 뭐 이렇게 막아버리고, 그럼 대충 사람들이 거기 적응해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자가용 도로하고 보도를 늘려왔다고 하던데, 요 컨셉이죠. 요 오른쪽 컨셉이죠. 요 오른쪽에 삼각형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설계의 기본 모델이죠. 맨 밑에 자가용한테
도로 공간이든 주차 공간이든 가장 큰 공간을 주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자전거, 그리고 걷는 사람들, 보행자에게 제일 배려를 안 해주는 그런 도시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얀 히달고 시장은 이걸 거꾸로 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얀 히달고 시장이 얘기했던 건 거꾸로 가자는 거였는데, 그래서 채택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파리의 공공 주차장이 한 8만 5천 개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6만 5천 개를 없애버리겠다고 공약했죠. 그리고 그 주차장을 시민들을 위한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공약을 가지고 시장 나오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저분은 상당히 높은 차로 6월 달에 결선에서 재선 돼서 이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시장 임기를 재선 임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2016년인가요? 서울시 혁신센터장 하고 그러면서 사회혁신 얘기 많이 하면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했어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서울을 다 돌아다녀도 읍면 동수준으로 나가서 주민들하고 공론장을 열어서 토론해 보면 거의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두 가지 이슈가 나와요. 첫째는 쓰레기, 둘째는 주차장.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서울시에서 진짜로 해봤는데 차 한 대를 세우는 공간을 확보하면 딱 1억이 듭니다. 제가 독산동에 그래서 이런 연립주택 하나를 구가 매입을 해가지고 5층짜리 주차 타워를 졌는데 거기가 50대 정도가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50억 들었대. 그러니까 사람보다 그죠? 차 하나 보관하는 데 드는 공간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센서 붙여가지고 주차 공유 하기 그 다음에 빈 공간 찾아주기 별별 아이디어들이 디지털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적은 주차장에 차들을 세울 수 있을 거냐 가지고 많이 아이디어 토론도 하고 실제로 구현도 했죠. 그걸 사회 혁신으로 봤던 거죠, 우리는. 근데 파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예 그냥 주차장을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혁신의 성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면만 놓고 보면 다 똑같은 거지만 목표를 어디다가 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없는 공간 쪼개 쓰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아껴 쓰고 이런 고민에 머리를 싸매고 있을 동안 파리는 아예 주차장을 없애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저는 좀 혁신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여지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파리는 이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고요. 파리의 15분 시티가 만들어질 동안 그럼 유럽의 다른 도시들은 놀고 있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이제 계속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상황인데,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16년부터 슈퍼블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게 지금 도시의 사거리잖아요. 그 사거리 중에 하나 건너 한 사거리들을 차 없는 사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자동차들을 우회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우회시켜버리고 요 개수를 계속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도시에서 점차로 빼나가는 그림들을 그렸고 그걸 실행해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약간 파리하고는 좀 다르게. 그리고 심지어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도시는 뭐 15분 도시가 아니라 아예 약간 컨셉은 다른 거지만 원미니시티 해가지고 1분 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거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집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앞집, 옆집 뭐 해가지고 제 눈앞에 보이는, 제가 문을 열고 나오면 눈앞에 보이는 사방에 한 10집 정도 주민들하고 합의만 되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주차장 이걸 없애버리거나 우리 집 앞에 뭔가 공공이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걸 없애고 거기에 이렇게 자전거 거치대나 이런 거를
우리 동네 앞에는 그렇게 만들겠다고 결정을 해서 동사무소 갖다 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워낙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갇히고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집 주변들을 편하게 주민들의 니즈에 맞게 개조해 나가는 작업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는 설계들을 추진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아이디어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그림들은 전부터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이 이제 서포트가 주민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멀리 안 나간 이웃 근방의 공간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확장되면서 새삼스럽게 재조명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자동차 얘기만 했는데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한 몇 년 동안 서울시에서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인기 투표하면 1, 2, 3위에 들었던 게 이제 서울시의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최근에 신임 서울시장께서 이제 따릉이를 약간 문 닫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시그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뭐 그전에도 뭐 사회적 경제 마을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좋은 멘트들이 나왔을 때 나오기도 했죠. 근데 따릉이에 대해서는 의외로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봐도 제 페북 타임라인에도 막 분개하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신임 시장이 따릉이는 오히려 더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아무리 정치가 바뀌어도 말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몸에 딱 붙게 이거는 있어야 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정치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정치인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죠. 그걸 그렇게까지 만들기가 이제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전거도 공공자전거, 그게 공유자전거 또는 뭐 지역 단위로 만들어진 자전거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보든 뭘 보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 바이크로드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서울도 처음에는 따릉이가 어디서 많이 쓰였냐면 뭡니까? 출퇴근 대체용이 아니라 원래 목표는 그거였지만 출퇴근 대체용이 아니라 한강변에서 약간 뭡니까? 레저용으로 또는 이제 학교 근방의 학생들 이렇게 제한되게 사용했다고요.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었죠. 근데 그게 확장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자전거 문화라고 하는 게 약간은 레저용 비슷하게 오리엔트가 되었는데 이게 진짜로 출퇴근 대용으로 자가용을 대체하거나 심지어는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그림들을 이제는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도시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들로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대만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자전거 전용 맵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활성화될 정도로 그 앱에 우리는 지금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면 자동차 내비 또는 뭐 자동차 주차장 검색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데 자전거 전용의 앱이라든지 뭐 자전거 전용의 내비게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까지 확장을 해야 될 시점이 뭐 하긴 지금 그냥 일반 도로에 자전거 도로 조금 빼내는 것도 허우적대는데 자전거 전용 내비게이터 뭐 이러면 약간 허황돼 보이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여기까지 상상력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우리 센터장님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게 비대면이 되면 공간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되게 형편이 있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 아이들과 재택 수업도 받을 수 있고 재택 근무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주거하는 집의 공간이 집이면서 직장이면서 학교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은 케이스도 많다. 이제 우리가 쉽게 그런 걸 잊지만 이제 그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게 어떤 구의
그러니까 제안한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건데 이런 거는 어떤가 이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게 뭐 지금 위드 코로나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꼭 그 재택근무나 하다못해 줌 회의 밖에서 하려면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른 뭐 스타벅스 들어가서 줌에 연결하고 이제 근데도 시끄러워. 근데 내가 줌 회의를 하거나 리모트로 화상에 접속을 하거나 이랬을 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건가? 공공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이 만드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뭐 흔히들 도서관이나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상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공공이 시민들에게 제공해줘야 될 크고 작은 공간들에 대한 상상력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줌 접속 공간은 공공이 만들어주면 안 되는가. 내가 어디든 이동하다가 들어가서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은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사회 혁신 또는 협치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떤 공공 서비스든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걸 는 처음부터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은 이제 뭐 춘천시청도 마찬가지일 거고, 공무원분들은 공공 서비스는 공무원들이 하고 시민들은 그 서비스를 받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이미 90년대 중반에 엘리노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그 입증을 해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했냐면 미국의 도시들 몇 개를 잡아가지고 80년대부터 한 10몇 년 동안을 추적을 뭘 했냐면 첫 번째로 이 범죄 검거율을 도시들을 추적을 했습니다. 어떤 도시는 범죄 검거율이 좋고 치안이 좋은데 왜 어떤 도시들은 범죄 검거율이 낮고 치안이 나쁜가, 이거를 추적 조사를 했는데 이분이 얻은 결론은 뭐였냐면 추적 조사 결과 범죄 검거율이 좋고 치안이 안전한 도시는 경찰력이 빵빵하기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경찰의 장비가 좋다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뭐 훌륭하기 때문이거나 이제 이런 것보다 검거율의 상당 부분의 기여는 의외로 시민들의 신고라든지 경찰에 대한 협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거를 입증을 해낸 거죠. 우리가 흔히 치안, 경찰이라고 하면 다른 공공 서비스하고 달리 이거는 뭐 거의 100% 공공에서 해주는 거고 시민들은 그냥 받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100% 공공에서 그 서비스를 해주고 시민들은 받는 거라고 느꼈던 치안 서비스조차도 사실은 시민들의 상당한 협조가 없으면 잘 서비스가 안 되더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도 이 양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슷했습니다. 교육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협조가 꽤 잘 되지 않으면 성과가 잘 나지 않더라. 이제 이런 걸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분은 그걸 공공 서비스는 공무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라는 뜻에서 공동 생산이라고 하는 코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컨셉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의도하지 않게 경찰 서비스라든지 교육 서비스가 시민이 협조를 하면 서비스가 잘 된다면 그러면 의도적으로 다른 모든 공공 서비스도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걸 처음부터 기획을 하면 아예 더 훌륭한 서비스가 될 것 아니냐. 이제 이게 엘리노 오스트롬이 주장했던 공동 생산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흔히 협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중간 조언 조정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 민간하고 행정이 이제 함께하는 일들을 도모해 보는데, 이거는 되게 어찌 보면 되게 필연적이고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민과 행정의 어떤 협력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오스트롬의 공동생산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돼 왔다는 거죠. 세대공감 주거공유 모델은 뭐 굉장히 서울에서 시도를 해봤고 다른 지방에서도 여러 번 시도를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혼자 사시는데 집은 넓어. 근데 혼자 사시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응급 상황에서 대응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살 공간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 둘을 짝지어주면 청년들도 좋고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을 얻을 수 있고, 노인분들은 또 응급 상황이나 이런 데서 도와줄 친구를 둘 수가 있고, 공공도 좋아요. 공공은 이 둘이 각각 있으면 노인 복지하고 청년 복지를 각각 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정도 들어가고, 둘이서 서로 상호 해결을 해버리니까 공공이 개입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모두 좋은데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잘 돼요? 잘 안 돼. 생각보다 안 돼요. 이 그림은 엄청 좋은데 생각보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노인네들은 청년들 와가지고 말썽 피고 이러는 게 무서워. 그리고 청년들은 노인네가 간섭하고 이럴까봐, 피곤할까봐 걱정돼. 그래가지고 이게 비용 면에서는 양자 둘 다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피곤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해,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예. 여기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걸 자치구가, 서울 같은 경우 이제 구에 할당을 하니까 자치구청에서 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주민등록 조사해가지고 노인네들, 자가 소유 노인네들이 혼자 사는 분들을 다 물색해가지고 받겠냐 이렇게 이제 행정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저런 집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모집하는 식으로 매우 기계적으로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안 됐는데, 이 모델의 원래 시발은 기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유럽에 어마어마한 폭염이 덮쳤고요. 그건 지금 아마 네이버로 여러분들 조사해 보셔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파리가 엄청 심했습니다. 파리가 젊은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여름 휴양 떠난 사이에 엄청난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혼자 집에서 혼자 집 지키던 노인들이 응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1000명이 넘는 숫자가 죽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 사건을 보고서 쇼크를 받아서 프랑스의 NGO 단체 하나가 그러지 말고 노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유학생, 뭐 파리에 유학 온 친구, 이런 친구들하고 이걸 같이 살게 해준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나온 거고, 같이 살 때는 같이 살기 전에 서로 이제 같이 살 수 있는지 미리 만나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패턴들 서로 같이 점검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던 모델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대로 그냥 기능적으로만 따다가 구청에서 행정조치로 취해버리니까 이게 비용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생각보다 잘 안 됐던 겁니다. 예. 기후위기 열심히 얘기하면 답은 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당장 어디서 부딪히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에서 7%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습니다. 예. 지금 대략 독일이 한 40%에서 50% 왔다 갔다 하고, 영국도 한 30% 넘고, 심지어는 미국이나 하다못해 중국도 두 자릿수가 다 넘거든요. 근데 한국은 무지무지 적어요. 진짜로 생각보다. 근데 네이버나 이런 데 여러분들 검색해 보잖아요. 태양광 이런 거 검색해 보면 뭐 나올까요? 환경 파괴, 뭐 산 깎아서 태양광 만들고, 뭐 물 위에다가, 아니면 농사 지어야 되는데 뭐 농토에다가 태양광 설치했다고 뭐 민원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블라블라,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태양광을 우리가 프로젝트를 춘천에서 한다? 그래도 적지 않게는
기술 문제나 뭐 돈 문제나 이런 거 이전에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잘 못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농촌이나 이런 데 가서도 그 반대하는 주민들 만나면 기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 이해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태양광을 더 많이 깔아야 되는 것도 이해한다. 근데 나 이 땅에서 지금 소작 짓고 있는데, 소작농 하고 있는데 날 내쫓고 거기다 태양광을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뭐 대략 스토리들이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이런데 뭐냐면 이 동네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 땅 주인, 그게 뭐 밭이든 산이든 땅 주인하고 발전 사업자 두 분들만 와가지고 그걸 이제 수익 보고 설치를 하거나 말거나 이제 이럴 뿐이지, 그 지역의 동네 주민들하고 뭘 같이 고민해보고 주민들하고 그걸 세우는 거를 상의하거나 그걸 세워서 얻는 이익이나 이런 걸 쉐어링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반대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사실. 자,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저 왼쪽 그림은 뭐냐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서울역에서 문산 가는 그런가요? 네. 서울역에서 문산 가는 철도 변이거든요. 이 철도 보면 여러분들 방음벽 있잖아요. 그 방음벽 대신에 태양광 판넬을 다 씌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그 옆에 있는 아파트의 공동전기료로 쓰라고 준 거죠. 네. 저러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안 하죠. 네. 왜 반대하겠어요? 좋아하시죠. 이제 저런 그림들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의 프라이암트라고 하는 조그만한 지방인데요. 여기는 지붕 태양광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약 한 4천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동네가 쓰고도 자립하고도 전기가 남아서 옆 동네 전기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들 인터뷰한 거를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후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돈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근데 자기들이 왜 이걸 반대하겠냐, 이렇게 이제 역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델들이 우리는 없는 거죠. 없고 그냥 대다수의 주민들과는 무관하게 땅 주인하고 발전 사업자들이 알아서 본인들 수익, 돈 버는 수단으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잘 찬성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공동체 태양광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은 이제 막 되는 수준인데요. 이런 모델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이게 양천에 이제 서울시 에너지공사 옥상 건물인데, 이게 에너지공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 시민 펀딩을 통해서 옥상에다가 저거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양천 주민들이나 그 시민들한테 약간 조금 그 프라이어리티를 주고 일정한 이자를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하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사례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저렇게 이제 시민 펀딩이나 이런 걸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든지 이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부분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볼 때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혁신은 아이디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기술 문제도 아니고 아이디어 문제도 아니라는 건데,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게 그림자 조명? 요새는 뭐 엄청나게 유명해졌던데. 이 그림자 조명의 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보시면 길동 마을계획단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강동구 길동에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저 그림자 가로등을 만드는데 거기에 어떤 문안을 써 넣을까를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토론 결과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림자 가로등이라는, 뭐 홍대 가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경찰도 만들어 놓고 뭐 지역의 상가에서도 만들어 놓고 뭐 무지무지 많이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붙여놨다는 거죠. 붙여놓고 나니까 이제 저런 거는 약간 으슥한 거리들 뭐 이런 데다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붙여놓고 나니까 동네 주민들이 와서 애들 데리고 와서 저기서 이제 인증샷 찍고. 요새는 무슨 사업이 시나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면 주민들이 그 앞에 가서 인증사 찍는지 안 찍는지를 봐야 된다면서요. 근데 인증샷 찍고 너무 좋아서 자주 오고 이제 이러니까 이거의 취지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다른 구에서는 그 구청의 여성본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아무도 안 와보는 그런, 이거는 되게 똑같은 건데 이걸 내가 같이 고민해서 커뮤니티에서 고민해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친근감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달라지게 되고, 그런 게 달라지면 이걸 만든 취지가 살아날 수도 있고 안 살아날 수도 있고 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 이제 이 앞에 것도 다 그런데 도시 전문가들이 뭐 이런 거는 누가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 만드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더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과정에 주민들을 인게이지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게 갖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런 게 의외로 작은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되게 큰 차이들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을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것을 자기 것화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서로 다름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공간에 대한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이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코로나19가 되면서 시민들 또는 주민들이 이게 갇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집에 갇혀 있다거나 뭐 어떤 특정 공간에 갇혀 있게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활동을 하고 하는 여지들이 작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다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이제 이런 데만 큰 돈 벌죠. 근데 그 주민들의 공공공간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좀 계속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게 장시간 계속된다면 그런 고민들은 조금 더 대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 성동구청 1층이거든요. 여기 가보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그냥 구청 건물은 뭐 빤하잖아요, 그죠? 뭐 관공서가 뭐 대충 그렇지.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뭐 4층에 누구 딴 분 볼 일이 있어서 입구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1층이 카페 같은 거였어요. 굉장히 넓은 카페. 그냥 어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디 그냥 상가 건물 카페 같은 거, 약간 열린 카페 이런 데 온 느낌이었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주민들 와서 자기들끼리 뭐 약속하고 커피 마시고 뭐 대화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동구청은 구청 건물의 1층을 시민들한테 줘버린 거죠. 훨씬 더 다른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공공공간에 대한 상상력 또는 그 기획 이런 것들이 꽤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커뮤니티 공공공간들은 꽤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 뭐 마을 활력소라는 이름으로도 만들어졌고 청년 교류 공간이라는 이름으로도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보면 약간 좀 루틴해진 것 같아요. 루틴해진 것 같고 이것도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들만의 리그처럼 닫혀 있게 되는데 그 이상의 상상력들을 동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저는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이슈들 중에는 뭔가 중간지원 조직이나 사회혁신 쪽에서 공간에 대한 다른 접근으로 풀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제가 시계가 없어서 얼마 시간이 지난지 모르고 무대뽀로 막 그냥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끝이고요.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보면은 어렵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하고 당장 우리가 그 멸종될 것 같고 공룡처럼. 그런데 오늘 얘기는 너무 재밌게 잘 들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기 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다음 이야기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너무 그 파리의 얘기 이제 특히 코로나 레인이라고 불리는 그 도로 얘기를 너무 인상 깊게 들어서 실제 그 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화면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만 그거 한 30초밖에 안 되니까 잠깐 보고 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요게 2012년도에 그 파리 시내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얘네 이제 길도 되게 좁은데 차들이 빼곡히 지나다니면서 그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아주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데 요게 20년이에요. 작년의 상황인데 완전히 바뀌었죠. 차들의 도로는 아주 좁히고 자전거 길을 확 넓혀서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고 시장이 그 파리 자동차 소비자 연맹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랬던 상황인데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 자전거와 관련된 리빙랩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한 4km 정도 되는 도로를 좀 일부를 이렇게 확보해서 자전거 실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쉽지는 않아요. 행정에서 부담스러워하고 뭐 그런데 아무튼 올 11월에 요 석사 사거리서부터 강대 정문까지 좀 이런 모습이 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 김병헌 소장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김병헌 소장님을 모신 얘기는 다른 지역의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좋은 영감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도 없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어떻게 할지 좀 논의하는 자리로 삼고자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급하게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여기에 그 도시전환 현 이슈라고는 되어 있지만 아마 이제 저희가 왜 이 도시의 방향을 좀 설정하고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만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고요. 요거 오늘 아침에 여기 7시쯤에 저희 옥상에서 찍은 춘천입니다. 되게 좋죠. 여기를 어떻게 계속 좀 같이 고민하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안 넘어가지? 네. 앞에서도 계속 말씀 들으셨겠지만 도시가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하고 문제 해결의 최전선으로 좀 이해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 70%까지라고도 하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55% 이상의 인구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쓰는 에너지 소비량의 60%가 도시에 몫입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도시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온실가스 배출의 이 70%는 전부 다 소비와 관련된 겁니다. 저희가 뭐 먹고, 뭐 쉬고, 난방하고 이러면서 배출되는 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이게 뭐 그냥 코로나19로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앞서서 계속 예견되어 왔던 것처럼 박쥐뿐만 아니라 뭐 원숭이한테 옮아오기도 하고 낙타에게 옮아오기도 했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건 쉽지 않은 계속 가져가야 될, 요새는 뉴노멀이라고 하던데 계속 좀 가져가야 될 거고, 특히나 도시가 이런 문제에 취약하다는 게 여러 가지 이 증빙에서 자료가 이제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지만 보건, 주거, 고용에 있어서 불평등이 너무나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간에 이르기까지요. 뭐 이런 불평등, 사회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더 가속화되고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전문가의 입을 빌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작년 코로나가 막 왔을 때 독일의 무슨 연구소에서 발표한 시나리오였어요.
3월이었는데요. 요 발표된 게 3월이었는데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은 완전한 락다운, 고립 상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스템의 충돌,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절한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로컬, 지역이 강조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지역의 좀 자족적인, 그다음에 적정한 수준의 뭔가 유지되는, 그다음에 이것까지 더 잘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 회복력이 생기면 원만한 연결망까지 확보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아마 1번하고 2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현실이. 그다음에 3번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뭐 15분 도시니 뭐 하는 얘기들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부터 돼야지 뒤로 4번 회복 탄력성이 있는 글로벌 구조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센터가 작년에 이제 막 공감 열고 뭔가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가 딱 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기력해졌어요. 뭔가 사회 혁신, 뭐 공동체 뭘 바꾼다고 해놓고는 이깟이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알지도 못한,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회혁신이 맞나?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나름 뭐 TF도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도 도시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 감염병 자체는 생태, 아까 이제 뭐 그 인수공통병이라고 하는 그 반생태주의로부터 나온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그런 뭐 박쥐니 낙타니 하는 동물로부터 왔다는 사람도 있고 물이나 근본적인 대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지적들도 뭐 많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온 거 발생은 여기서 했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도시 때문이에요. 확산이 되는 거는. 우리가 공동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 커뮤니티끼리 뭔가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도시가 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확산이 되고 여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재유행이나 일상화,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방역이 좀 필요하다는 것들 확인이 됐고 비교적 한국은 뭐 K방역인에서 뭐 통제의 방식, 거버넌스의 방식, 시민참여의 방식으로 했는데 K방역은 거의 통제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K방역 디지털 통제죠. 저희 아직도 서울 가면은 문자 메시지 오잖아요.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누가 알고 뭐 보내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동적으로 문자 발송을 해줍니다. 저는 이게 이런 엄중한 시국에는 비교적 잘 작동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정보 문제나 사람의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는 이걸 활용하지 못하니까 블루투스 방식으로 자신들이 직접 허용해서 이런 정보 시스템 운영하는 사례가 뭐 호주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도 많았었죠. 그러니까 반드시 국가가 통제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가 아마 다음 사회적 방역 문제에서는 되게 중요할 거고 특히 도시에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모여야만 된 도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사회혁신이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뭘 중심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까를 3가지 정도로 뽑았었는데요. 커뮤니티, 디지털, 공간 이렇게 3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사업은 비교적 이제 도시 공간으로 좀 나가고자 하는 사업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퍼머컬처라든지 도시숲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 돌봄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좀 운영을 좀 했었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행정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뭐 지역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하고도 일을 하고 시민사회 단체랑도 하고 뭐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도 해봤는데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쉽지 않을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다른 데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걸 좀 찾아봤더니 앞에서 이제 김문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많은 도시들이 감염병 이전서부터 이런 공동체 문제, 도시 공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전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5분 도시만 알고 있지만 얘네는 유럽이라서 아마 동네가 좁아서
15분 도시를 얘기한 것 같은데 미국과 같이 공간이 큰 도시가 큰 동네에서는 20분 이웃 사회라고 하는 것을 포틀랜드 애들은 2012년부터 계획을 해와서 얘네는 뭐 그 도시의 성장 한계선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장 한계선 안에서 어떻게 지역 사회가 운영돼야 될까 뭐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멜버른 애들도 20분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비슷한 걸 세웠더라고요. 2017년도의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 애들도 17년도에 레질리언스 스트래티지를 만들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모레노 교수랑 같이 연결됐던 게 작년에 15분 도시라고 하는 것으로 종합이 되어서 제일 그 설득력을 가졌던 게 15분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한 10년도 더 전서부터 김병건 석사님 말씀대로라면 소프트 시티에 대한 고민들이 쭉 진행이 돼 왔던 거죠. 도시 전략으로서 고민이 되어 온 것입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전거 또는 보행을 통해서 15분 내지는 20분 내에 일하는 거 외에 일상생활이 전부 다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거, 그것을 전략으로 삼는 거, 거기에 공동체나 또는 행정이나 지역사회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 이게 똑같이 이 플랜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런 플랜들을 좀 이렇게 쭉 정리를 좀 해보니까요, 3가지 유형 정도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먼저 도시의 스케일, 규모명에서 보면 이걸 뭐 작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족형 적정 도시라고 하는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강의에서도 들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도시 모델은 단핵형 모델이잖아요. 문화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요게 2군데가 핵심이고 일자리는 뭐 사무는 뭐 종로, 뭐 어디 강남 이게 주 핵심이고 이 핵심에 따라서 여러 개가 다 흩어져 있는 모델인데 이 적정형 자족형 적정 도시 모델에서는 다핵형 모델인 것 같아요. 조그맣던 크던 이 안에 뭐 일종의 뭐 15분 내지 20분 정도의 거리 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추구하는 것 같고 이러한 관점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도시 아젠다나 그다음에 이제 공간을 어떻게 재구조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에 따른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도시 아젠다들이 앞에서 보셨던 그런 계획 전략 속에 잘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에 있어서는 탈중앙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계획 속에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지향이든 또는 취향이든 어떤 이상이든 이걸 추구하는 시민 공동체들이 다양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다양화된 시민 공동체들이 재난이나 위기나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만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시의 얘기를 하지만 농촌과의 공존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 관해서는 그래요. 농촌이 없이, 특히 근교농업이 없이는 절대로 혼자서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절박해지면서 뭐 파리 인근이나 또는 멜버른 인근의 농촌하고 어떻게 연계와 협력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 계획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심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조업 기반이나 서비스업 기반의 규모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작지만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의 경제 모델. 요새는 뭐 로컬 크리에이터니 또는 이제 뭐 논테크 비즈니스니 하는 말들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활성화된 모델이 지역에 활력을 주고 번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장님 말씀에도 또 나오지만 이제 공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권한과 실행을 행정 중심에서 지역 사회나 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모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도시 아젠다들은 시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공시설이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커먼주화할 것이냐,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공동체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커머닝하게 할 것이냐가 이런 도시 전환의 계획 속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스마트 시티라고 그냥 단순히 될 것이 아니라 이런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디지털이 기반이 된 그다음에 그린이 기반이 된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와 관련된 그 제안들이 좀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만 놓고 봐도 사실은 우리 지역들이 도시들이 다루고 있는 의제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전거와 관련된 이슈라면 사실은 여기서 탄소 중립 또는 교통 관련해서 교차해서 여러 가지로 넘어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춘천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이런 의제들 속에서 구체적인 그 타겟으로 좀 잡힐지를 좀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께 이런 자리를 제안을 드렸고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보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춘천은 어떤가? 저희가 한 2020년,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센터 일을 하면서 뭐 돌봄도 하고 뭐 도시숲도 하고 자전거도 하고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시민분들하고 같이 의제를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갔고 시 정부에서도 뭐 통합돌봄, 사회보장, 뭐 특구 사업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결합돼서 같이 진행은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들은 근데 되게 많았어요. 어디 가도 이렇게 춘천처럼 뭐 중간지원 조직 많이 만들고 이렇게 급진적인 뭐 시민들하고 개념적으로만 보면 대단히 급진적인 사업들은 많은데 아젠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지? 그냥 뭐 복지정책과의 사업, 혁신센터의 사업, 문화도시센터의 사업, 지속협의 사업, 마더센터의 사업으로는 있는데 이것들이 도시 아젠다로 왜 모이지 않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아젠다로 나가지 못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칸막이 효과라 그러나요? 뭐 사일로 효과라 그러나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각자의 영역을 넘지 못하고 그냥 한계를 지어지기도 하고 이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나 그 기관에 욕망이 투여되더라고요. 장기적인 전망을 보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몇 명이 왔는지 언론에 몇 번 나갔는지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의 성과가 남다 보니 지역의 아젠다가 잘 남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아무리 모아내서 여기도 돌봄, 여기도 돌봄, 여기도 돌봄해서 돌봄 사업을 모아내도 이게 아젠다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각자의 그 단기 성과들로만 이렇게 모여지지 이게 합쳐진 성과가 나오진 않는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좀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되게 그 시에서 세우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도시전환 전략 계획은 대부분 행정이 주도해서 세우거든요. 포틀랜드도 시정부가 세운 거고 멜버른도 그렇고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춘천시도 이런 새로운 뭐 민선 7기 들어서 다양한 그 이니셔티브들을 이제 추진하면서 계획들 되게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속가능 경제, 도시공간 관련해서 뭐 무슨 플랜, 무슨 전략 연구 이게 이만큼씩이에요. 근데 다 개별적이고 이게 왜 해야 되는지가 별로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춘천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에와 마찬가지로 그냥 사업으로만 놓고 보다 보니 이게 이 전체적으로 조망이 되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 공공, 민간, 시민 소위 얘기해서 4P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공동의 비전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위와 관련해서 똑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소위 얘기해서 공동 생산 내지는 공동 디자인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공동의 비전인데 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업들만 내려보내다 보니 모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시도들은 많으나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우리도 이제는 좀 도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도시의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의 아젠다를 뭘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누가 이걸 운영하고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춘천 아젠다 클럽이라고 하는 사업을 좀 어텐틱 그루브와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운영의 방식은 오늘 이 김명건 선생님 강연처럼
외부에서 강연도 있고요. 저희들끼리 좀 춘천의 도시 전략을 세우는 구체적인 워크숍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걸 좀 논의해보고 싶어서 선생님들 모셨고요. 그 툴로 그 되게 많은 툴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 앞에서 보셨던 그 파리의 리질리언스 전략을 세웠던 그 40여 개의 그 이제 C40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그 대부분 큰 도시들이에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불리는 도시들이 지역의 문제나 또는 위기들을 어떻게 넘어가는데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문제들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있더라고요. 뭐 리더십 및 전략, 건강과 웰빙, 경제 및 사회, 인프라 및 환경 해서 어떤 요소들이 우리 도시에 모자른 것인지, 뭘 더 확보해야 되는지, 어떤 걸 의제로 삼아야 되는지 확인하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저희가 물론 저희가 큰 도시는 아니지만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이제 파리가 그 네 가지 그 아까 보셨던 그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본인들의 도시 회복력, 회복 탄력성 전략을 세운 겁니다. 얘네들 문제도 똑같이 불평등이 제일 앞에 나오더라고요. 사회적, 경제적, 특히 공간에 대한 그 불평등이 심각하다. 앞서서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그 갑자기 들이닥친 더위에 사망을 하는 사고가 났는데 에어컨이 있는 집은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혹서기가 길지 않으니 에어컨이 문화적으로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쉼터를 만드는 사업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얘네 전략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감염병 오기 전에 만들었던 전략인지 몰라도 샤를리 heb도와 같은 테러의 위협으로 인한 도시의 안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게 파리가 시민들과 통해서 선정해낸 두 번째 의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였고요. 네 번째는 대기오염, 그 다음에 시민건강, 다섯 번째는 세느강 범람. 모르겠습니다. 되게 좋은 강으로 말하는데 이게 맨날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고 그로 인한 도시의 피해나 산업의 손실이 되게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 지역하고 도심 지역의 거버넌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만들고 다시 원칙을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부 항목들을 나누는 전략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이 확증되고 본인들이 확신이 생기니까 파리 시장은 자동차 소비자 연맹이 고소 고발을 하던 어떻게 하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전략들을 좀 우리가 지역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서울은 이 리질리언스 전략이 있더라고요. 한글로도 잘 나와 있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저희랑은 좀 차이가 있어서 거기도 뭐 안전한 도시, 스마트 서울 뭐 이런 전략들이 있던데 우리한테 좀 적합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어서 우리가 좀 새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넛인데요. 그 앞서서도 강의에서 나왔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되게 트렌디하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암스테르담이 이제 이거를 채택하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 멜버른, 바르셀로나 같은 큰 도시들이 이 도시 도넛을 계속해서 채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세계 여러 도시들이 이걸 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도시 전략을 수립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렵지도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게 아주 디테일한 과정으로 세부 전략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 토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생태적 한계, 생태적 실링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나눠서 또 글로벌한 문제와 지역에 대한 문제들을 좀 나눠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논의하기에는 좋겠다. 그다음에 춘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이나 그다음에 쾌적자원이나 또는 영감자원,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해서 이걸 좀 구성해보기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활용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쪽은 앞에서도 이제 그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안쪽은 UN SDGs에서 가져온 항목들로 사회적 토대를 구성을 하고 바깥은 그 스톡홀름 레질리언스 센터가 구성한 생태 위기의 9가지 요소들 가지고 이제 합니다. 어떤 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부분도 있어요. 춘천이 여기 해양 산성화,
우리가 바다 문제를 다루기는 없잖아요. 지역의 의제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 그 안이나 바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뭐가 모자른지, 뭐가 더 충원돼야 되는지, 어떤 건 더 줄여야 되고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한지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는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넛을 그 로컬 수준으로 내려올 때 지금 애초에 이 케이트 라우스라고 하는 그 영국 분이 만들었을 때는 글로벌한 수준에서 저 도넛을 구상을 했던 건데, 저 프레임워크를 이걸 지역 사회 수준으로 내려올 때는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 다운스케일링을 지역 사회로 끌어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기 있는 저 도넛 이코노믹스 액션 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방법론 가이드북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해서요. 사실은 이제 저걸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왜 이 방법론을 들고 나왔냐면 계속 행정에 가서 얘기해봤거든요. 오늘 이제 중간지원조직에 오신 분들이 이제 다 가셨는데 어저께도 중간지원조직 회의를 했어요. 가서 이런 게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고 이거 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총회도 하고 일정 부분이 좀 합의가 되면 시장님께 전달도 하고 시 차원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되든 안 되든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행정에서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저께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우리가 개인이든 단체든 또는 이제 뭐 네트워크든 상관없이 이걸 우선 논의한 다음에 시에 전달을 하거나 우리가 좀 만들어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시나 행정을 좀 끌어들이는 그 방식이 보다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도넛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일종의 춘천 도넛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적정 자립 도시 춘천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 넘치지도 않고 또 아주 모자라지도 않은 이 도넛 가운데에 공정하고 안전한 요 세이프티 존을 얼만큼 확장시킬 수 있을지를 가지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주제들과 관련해서 이제 공개 강연이 오늘 이후로 이제 계속 나갈 겁니다. 어떤 그 아젠다에 대해서 뭐는 크게 다루는 것도 있을 거고요. 오늘처럼 전체 도시 전략에 다루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어가서 다뤄야 될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탄소 중립, 그다음에 교통, 이 교차하는 지점에 예컨대 자전거라고 하는 세부 아젠다가 도출된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 리빙랩으로 편성해야 될 건 뭔지, 그다음에 생활자전거 캠페인을 편성해야 될 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좀 논의해보고자 하고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교통 이슈를 가지고 크게, 탄소 중립 이슈를 가지고 크게 이렇게 다루는 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오신 분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계속 외부에서 오셔서 사례도 듣고 또 이제 좋은 이 조언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조금 수준이 낮더라도 직접 이런 것들을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한번 실행해 보는 게 아주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자리를 11월 달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빠짐없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이 시민사회가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뭐 환경이든 또는 이제 이 민주주의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될 시민사회가 대단히 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현재 이걸 계기로 시민사회가 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와 더불어서 좀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이, 그 다음에 진짜 지속 가능한 착취하는 기반의 개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개입을 좀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좀 기대합니다.